오늘은 영상부터 짧게 보고 갈게요.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address you today and to present the bid of Sochi to host the Olympic Winter Games in 2014. 푸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사용한 영상인데 2014년 올림픽 개최지 유치를 위한 연설이었죠. 평창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던 소치는 2014년 올림픽 유치권을 따내게 돼요. 당시에 대한민국은 올림픽 유치에서의 참패 후 2018년 개최지 선정을 위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필두로 한지인그룹의 조양호 전 회장과 두산의 박용성 전 회장과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꾸려져요. 안옥총회, 사실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포츠계에서는 유엔 총회라 불릴 정도의 행사로 이 안옥총회가 얼마 전 서울에서 개최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총회에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스포츠와 정치, 그리고 외교, 서로 관계가 없는 뜬구를 잡는 이야기 같지만 각종 문제 해결에 있어 아주 부드러운 방법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대화로 해결되지 않던 각종 정치적 문제들이 어떻게 스포츠 외교를 통해 해결되어 왔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 하면 한국 축구의 수준을 올려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 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들의 노력이 들어간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아시아 대륙만을 위한 종합 스포츠 대회, 아시안게임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올림픽 헌장 제50조 이하,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에서 정치를 개입시켜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하게 모든 국가들은 스포츠 이벤트를 정재계 인사들이 관여하는 만큼 단순 스포츠 정신이 아닌 서로의 이득을 위해 움직여 왔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평화를, 때로는 축제를, 때로는 협력을 위해, 그리고 한나라의 국격을 올려주기도 했고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 사회적인 통합을 이뤄낸 정치와 구성원 간의 조화와 협력, 그리고 공정한 경기를 위한 스포츠. 사실 스포츠와 정치는 전혀 다른 분야지만 매우 유사한 가치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스포츠 외교 또한 사실 특별한 건 없다고 봐요. 국가 간에 존재하는 예민할 수 있는 문제를 스포츠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니까요. 물론 문제 해결 방식에서 항상 빛을 발하진 않아요. 스포츠협회가 인종차별 자행과 관련해 압력을 가한 첫 사건으로 피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었고,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는 지도에 영토 분쟁 중인 독도와 쿠릴 열도 표시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미국을 포함해 영국, 일본 등 14개 국가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었죠.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 선수들은 참가하지만 정부 관료나 외교 대표단을 말하는 정부 공식 사절단의 참석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자치구에 인권 탄압 등의 이유가 거론됐었는데 중국은 보이콧을 선언한 국가들에 대해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었어요. 하지만 이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사례와는 상반되게 중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종사인원이 200명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스포츠를 외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거든요. 스포츠 외교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핑퐁 외교, 냉전이 한창이던 시대인 1971년 나고야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어요. 당시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 대회가 끝날 무렵 중국 선수단이 미국 측에 사고 교류를 제안했고 미국이 이에 동의하며 며칠 뒤 미국 선수단 소수의 기자들과 베이징을 공식 방문했었어요. 이 친선전으로 인해 양국의 분위기가 풀리며 두 국가의 오해가 풀려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요. 이듬해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여 마오쩌둥 주석을 만나 소련에 대한 완벽한 봉쇄 정책을 완성했었죠.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수교를 맺고 냉전을 끝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중국은 더 나아가 유엔에 가입하게 되어 상임 2사국이 됐어요. 힌두교의 인도와 이슬람교의 파키스탄은 70년대까지 세 차례의 전쟁이 있었고 두 국가는 서로 핵도발도 불사할 정도의 양국으로 유명하거든요. 두 국가가 종교적으로 긴장 상태일 때면 양국의 정상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크리켓 시합을 열어 같이 경기를 관람하며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고 해요.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는 자국 내 경제, 종교, 종족 문제로 인해 2002년부터 반군과 정부군이 나뉘어 5년간 내전을 치르고 있었어요. 자국의 축구 스타 드록바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을 확정짓고 일주일만 전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어요. 그저 축구선수 개인의 말 한마디일지도 모르지만 전쟁은 일주일간 멈췄고 2007년 결국 평화협정까지 체결되어 종전이 선언됐다고 해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을 만큼 최초의 올림픽도 제사를 빙자한 전쟁 억제가 목적이었고 국가 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과 북한도 스포츠 외교를 적극 이용해왔어요. 북한의 경우에는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징계를 받으며 베이징 올림픽까지 참가하지 못하게 됐었는데 국제 스포츠 대회를 정치 외교 수단으로 보는 북한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과거 북한의 스포츠 외교의 행보로 최룡해 부위원장은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브라질을 직접 방문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이나 머무르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며 관계 개선에 힘쓰기도 했으니까요. 영화 코리아로도 제작
제작이 됐던 남북 간의 교류로 저희 인터뷰에 출연하신 김택수 현정화 감독님도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됐었어요. 과거 한국의 88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당시 서울의 상대는 일본의 나고야. 이미 1964년에 하계 올림픽을 치러본 일본이었고 현격한 국격 차이로 인해 나고야의 낙승을 예상했다고 해요. 하지만 정주영 당시 대한체육회장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 취급받던 일본이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로 이미지 탈바꿈에 대성공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며 일본이 다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서양의 선진국들을 압박할 거라며 IOC 위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이러한 정치적 본질을 자극하는 정주영 회장의 주장이 통했는지 올림픽 개최지 선정권에 대한 투표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서울이 나고야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돼요. 서울 올림픽 개최지 선정 이후에도 정경 유착과 6.25 전쟁 그리고 분단국가라는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들로 문제가 제기됐었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한 냉전을 종식했다는 평가와 함께 중동 및 아프리카 등의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 활동을 늘리며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됐어요.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 또한 일본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피파의 개혁을 주장하는 유에파 회장으로 인해 한국은 유에파 회장의 지지와 함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볼리비아로 일본은 피파 회장의 지지와 함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로 나뉘어 여러 국가들의 도움으로 유치권 경쟁을 했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일본 단독 월드컵을 공동 개최로 대한민국 개최를 강하게 주장하던 정몽준 회장의 노력으로 이란 월드컵을 한일 월드컵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일 월드컵 이전 한국어라는 응답자는 43%였지만 이후 14%로 오를 정도로 인지도가 많이 올랐으며 바로 이전에 IMF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보란듯이 국제대회를 성공시키며 스포츠 강국은 물론이고 선진국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됐죠. 88 올림픽의 정주영 회장의 노력과 2002 한일 월드컵의 정몽준 회장의 노력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한몫했지만 각계 인사들의 준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안옥총회, 사실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포츠계에서는 유엔 총회라 불릴 정도의 행사로 88 올림픽의 경우 1979년 푸에르토리코 안옥총회가 그 시작이었죠. 이 안옥총회가 얼마 전 서울에서 개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IOC 위원장이 참석하여 여러 안건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다고 해요. 이번 총회에서의 주요 안건으로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 세계 도핑 방지 기구 등의 현안이 논의됐어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총회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전에 본격 철수한다고 발표했어요. 본질적으로 대회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가? 과연 이 대회를 통해 우리는 세계적으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부수적인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많아요. 스포츠 메가 이벤트 교체로 인한 문제 역시 지적받아오고 있어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경우 초기 예산에 비해 720%나 더 사용하며 개최 후 빚더미에 오른 캐나다는 복권을 발행하여 빚을 갚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빚 한 값에 30년이 걸렸고요. 남아메리카 최초의 올림픽인 2016년 리우의 경우 당시 브라질 경제 상황 역시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와는 또 별개로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 버려진 경기장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을 정도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허바실이 주목받고 있어요. 물론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스포츠 외교를 통해 이득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득실을 확실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 올림픽 직후 항상 나오는 말이 있죠. 어느 나라가 또는 어느 선수가 몇 개의 메달을 획득했냐고요. 취미로 골프나 테니스를 하는 생활체육과 다르게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과 더불어 올림픽 메달 경쟁을 통해 재능 있는 사람을 차출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가며 전문 스포츠인 양성이 국위 선양으로 국격을 높이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이를 외교에 활용하여 평화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걸까요?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 어떤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 과연 올림픽 헌장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정치 또는 외교가 올바른 방법일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